외벌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의 교육을 얼마만큼 할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는 지출인지 안 새는 지출인지 아니면 필요 있는 지출인지 필요 없는 지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한 번만 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교육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서형노라고 합니다. 22년 동안 재무설계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을 인터넷 칼럼이나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서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강의 과정에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은 느낄 수 있어도 또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유를 알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무 설계를 저희가 왜 해야 하는지. 네. 그럼 제가 먼저 기자님한테 질문 네네.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기자님은 주택을 투자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실거주해야지만 투자도 염두에 둬야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주택은 투자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원래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서 거기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지친 영혼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뭐 지친 시간, 네. 그런 심신을 달래는 시간이 되는 곳이 주택이라는 것인데, 이 주택의 기본 개념의 투자라는 것은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 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투자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기자님 또한 투자의 대상에서는 재테크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네.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평생을 돈을 모아야지 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월급을 가지고 주택을 살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삶에 있어서 계속 빚만 지게 됩니다. 그렇죠.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테크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재화로서는 내가 받는 근로 재화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게 되고, 재테크에서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달러 매입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테크라는 게 운 좋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상승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 내가 재테크라는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필 내가 투자한 대상이 내가 갑자기 뭐 아이의 등록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뭐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돈이 나가야 될 시점에 만약에 재테크에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재테크는 선의의 내가 행동이지만 도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 설계에 있어서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한가는 꼭 오고 마는 현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테크에 열광을 합니다. 당연하죠. 네네. 한번 이긴다든지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테크가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는 재무적 상황은 꼭 오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거. 사회초년생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대출 상환을 하고 노후라는 삶에 있어가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뭐 어떻게 보면 계단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여러 다양한 가구 유형이 있지만요. 1인 가구도 있고 외벌이 가구도 있고 맞벌이 부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구 유형별로 조금 이제 단순화했을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세 가구당 공통적으로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축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그 상황에서
10에서 20% 정도는 네.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꿈꾼다면 네. 결혼 자금이 가장 우선시가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생 싱글의 삶을 산다면 노후에 대한 자금들을 그렇죠. 미리 네. 준비해 나가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1인 가구를 사회초년생이라는 기준을 뒀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그렇죠. 학자금 대출이 빚을 빨리 갚아야죠. 그렇죠. 네. 결혼 자금과 더불어서 준비해야 되는 재무 목적이 되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비상자금. 그렇죠. 그래서 예. 결혼 자금,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 그다음에 비상금 네. 이런 세 가지가 비상생활자금.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아. 그 1인 가구가 준비해야 될 자금의 그런 목적들이고요. 상품이다. 또 그 위에 먼저 우선시 되는 거는 청약 통장이죠. 그렇죠. 청약, 네. 그 청약 통장은 여러 가구들이나 여러 세대들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청약 통장을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정해서 네. 청약 통장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나 결혼과 임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해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보다는 소득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소득은 낮을 수 있는데 그 소득이 낮다고 필연적인 재무적 상황이 다 맞벌이 부부와 다르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비상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저쪽액이 맞벌이 부부보다 작다 보니까 만약에 비상자금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채라는 것을 지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작은 돈이라도 매월 꾸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비상금에 대한 돈이 모일 거고 네. 그럴 때 빚을 안 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집단. 네. 혼자 돈을 벌다가 두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당연히 네. 소득이 올라가죠. 그렇죠.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가는 게 소비가 올라가고 투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근데 투자라는 부분은 내가 미리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필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요즘 영화에서 뭐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네. 미리 준비를 하라죠. 예행 연습을 하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돈이 아닌 뛰어넘는 소득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투자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살다가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네. 서로의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 돈도 서로 다르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출도 한 번 발생했게 두 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목적 자금 모으는 것도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부부 간의 통장 결혼이 우선시 돼야 통장을 된다고. 하나로 네. 합치고 네, 가계부도 하나로 합쳐서 네. 우리가 그래서 간과하는 네. 네, 소비를 줄이는 걸로.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어.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 중에는 물론 이제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출발이 아무래도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월급 200만 원 내외에 되는 급여를 받거나 또 비정규직으로 활동하는 2030 세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그 급여 수준이나 근로 형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의 그 지출 우선순위라던가 지출 네네.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소득이 적다고 지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소득이 적게 되면 첫 번째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하더라도 지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축을 하다 보니까 저축 금액마저 적습니다. 그래서 저축액에 대한 불만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좀 크게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직이라는 부분도 발생이 되는데 1인 가구의 소득이 적은 친구들은 이 지출의 순서, 저축도 지출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출의 순서에 있어서 저축이란 부분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저축 먼저 하고 지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지출에서도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되는 지출을 먼저 하게 되죠. 네네. 그렇다 보면 지출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를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하게 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저축, 후 지출을 순으로 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일단 급여를 받으면 얼마 이상 그냥 다 자동이체로 그렇죠. 저축을 몰아넣어라 이렇게 이제 네.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비슷한 맥락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인데요. 외벌이 부부는 아무래도 이제 한쪽에서만 소득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계부를 이제 지출 관리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쟁점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외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장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저희 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네. 사실은 외벌이 부부들의 가계부를 보게 되면 코칭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소득이 일반 맞벌이 가구보다 적지 않습니까? 네네.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짠돌이 짠소리가 많습니다. 아끼시는군요. 전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 기준으로는 외벌이 가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가계부를 어떻게 하라라는 것보다는 큰 의미 부분을 좀 큰 부분에 대해서 좀 건드려 주는데 외벌이 가정에서 똑같은 외벌이랑 맞벌이랑은 똑같은 재무적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아이를 낳고 출산을 그렇죠. 하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죠. 네. 근데 교육비는 외벌이 가정이랑 맞벌이 가정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벌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컸을 때 경력 단절된 아내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르바이트 금액들이 거의 60% 이상은 자녀의 교육비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의 교육을 얼마만큼 할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을 세워야겠군요. 네, 우리 맞습니다. 아이의 공부 학업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네. 부부간의 기준이 세워져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교육비가 계산이 되면 안 되고요. 네.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역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대입의 비용까지. 네. 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비보다 무조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미래의 교육비를 감안한 현재의 교육비가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이제 선행을 한다면 어느 단계에 선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취약한 과목을 뭐 학원으로 할 것인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할 것인지 뭐 과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교육비가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만 네.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라는 부분의 지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택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외벌이 가정을 뭐 꿈꾼다든지 네. 아니면 외벌이 가정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비용 부분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외벌이 가정의 수입으로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 부분, 비효율적인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 뭐 봄까지는 대출 금액이 부담이 안 됐지만 네. 그 후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20만, 30만 올라가는 가정들도 네, 되게 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첫 번째 준비 사항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효율적인지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세이브되는 금액들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워낙 자녀 교육과 주택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네. 노후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40대 이후, 50대 이후에 다시 노후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때 되면 늦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둔 매버리 과정에 가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허리를 졸라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버는 만큼 또 쓴다는 말이 있듯이 소득이 늘면 지출이 정말 많이 세게 되거든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어떤 이슈라면 그 통장을 하나로 합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계부를 하나로 통일하고 어느 부분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각자 지출을 각자 관리하시는 부부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현장에서는? 그 맞벌이 부부들의 이 가계부를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외식비, 아 외식비. 외식비고 그다음에 그 의류 비용이라 그러죠. 네, 이런 네, 네. 신용카드 지출이 많습니다. 쇼핑 비용들이 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과연 그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 소득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가 하나 샀어 나도 하나 사야지 아, 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새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과연 나의 지출이 새는 지출인지 안 새는 지출인지 아니면 필요 있는 지출인지 필요 없는 지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한 네. 번만 쉬는 겁니다. 아, 예를 바로 들어서 결제하지 말고. 네, 오늘 살려는 물건을 내가 일주일 이후에 산다고 생각을 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물건을 왜 살려고 했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안 필요한 물건인지를 파악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새는 지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통장을 어쩔 수 없이 네. 분리를 했다면 네. 결론적으로 이제 5대5로 정확하게 나눠야 되겠죠. 이 5대5에는 공통된 목적의 저축 네. 또 5대5로 정확하게 나눠야 되고 지출 또한 5대5로 정확하게 나누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제일 선호하는 거는 부부가 돈을 갈랐으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선호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서 분리를 할 때 그 지출 분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다 보니까 지출이 적었을 때 연말정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연말정산 중에 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 금액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지출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지출 제한선이 있는 지출은 네. 맞벌이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통장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가 누진세거든요. 그렇죠. 65 뭐 이렇게 소득 따라 계속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인적 공제 같은 네. 이제 사람에 대한 공제 금액이 나오는 이런 비용들은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의 지출 항목에서 지출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